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홍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64회입니다. 6 더하기 4는 10이군요. 올해가 이제 뭐 절반이 지나갔어요. 상반기 결산들을 해보신다면 어떠셨습니까? 뭐 한국 사회 상반기 결산은 뭐 세 글자죠. 코로나. 뭐 코로나. 지구로 봐도 코로나일 텐데. 개인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망할 놈의 코로나. 상반기 결산. 상반기에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 작업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르고 있었던 블로그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틈틈이 이제 좀 정리된 글을 좀 올리고 있고 책을 이제 책사이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저번 그 방송에서 플렉스 했었잖아요. 근데 저의 그 책 읽기가 요즘 책 읽기가 플렉스랑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약간 독서 일용직 노동자 같은 책사이다 오기 뭐 한 3, 4일 전부터 책 막 해가지고 하고 막 정리해가지고 이게 플렉스는 내가 이걸 어디 가서 써먹을 일이 없겠지 당연히 약간 그렇지만 읽어본다. 난 책을 좋아하니까 이게 플렉스인데 뭔가 나는 항상 실용적인 그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팔자가 그런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주부님은 올해 상반기 어떠셨어요? 진짜 저는 올해 상반기는 정말 집과 함께예요. 제 평생에 이렇게 집에 오래 있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회사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다니지 않아도 뭐 정기적으로 갈 때도 많고 정기적으로 만날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뭔가 바깥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집에 있었던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고 뭐 한두 시간 될까? 근데 요즘은 바깥에 아예 하루도 그러니까 1분도 안 나가는 날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그게 제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데도 되게 신기한 건 심심해 죽지 않고 잘 살아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시간들을 그래도 꽤나 알차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손에 밴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마늘을 다지다가 내 손을 다질 뻔했답니다. 마늘을 다지다가 어떻게 손을 다지죠? 저는 갈아놓은 마늘 쓰는 걸 안 좋아해요. 네. 그게 이제 향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그래서 네네. 조금씩 할 때마다 그것도 이제 다지게 할 만큼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혼자 밥을 해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큰 식칼로다가 누른 다음에 얘를 그다음에 이렇게 칼로다가 다져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깜빡 다른 생각을 했더니 손톱의 손을-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요즘 마늘을 그렇게 그때그때 다져서 드시는 분은 정말 드물 텐데 요즘에는 저요? 이렇게 딱 다져서 이제 냉동실에 다지고. 이렇게 소분을 조금씩 해놔가지고 음. 이제 아예 레시피처럼 써서 쓰시더라고요. 네, 뭐 네, 자기가 네. 뭐 할 이만큼 할 그쵸. 때는 큐브 그거 몇 한 쪽- 개짜리.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네. 근데 저는 저도 좀, 다 할 때마다 다졌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올해 상반기는 저는 바이크로 집약되지 않아요. 오, 오렌지색. 물론 바이크. 올해부터 탄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올해 미들급의 새로운 바이크를 한 대 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크를 좀 열심히 타기 시작했고 제가 그 3월에 이제 구매해서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 4, 5, 6 넉 달이잖아요. 저는 4,000km 탔어요. 와. 그러니까 많이 탄 거죠. 근데 한국에서 보통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탈 날이 정말 며칠 없다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맞아요. 하시던데. 맞아요. 뭐 일단 뭐 비 오면 못 타고 겨울에도 못 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씨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그날 날씨가 막 주말인데 네. 막 계속 비 소식이다. 우울해. 이러면 이번 주말은 너무나 그래서 저는 인천에 사는데 네. 이렇게 강화도를 음. 정말 가볍게 오기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 집에서 그 강화도 남쪽에 있는 초지대교까지가 한 35km 돼요. 근데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길이니까 네.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리고 강화도에 들어가서 이제 해안 동로를 따라서 강화대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한 15km 돼요. 그럼 이제 50km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잠깐 이제 쉬어요.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이크도 엔진을 또 식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좀 한 1, 20분 쉬다가 강화대교를 건너서 김포를 거쳐서 저희 집에 오면 그게 또 한 30km 좀 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80km 정도 타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 쉬는 시간 합쳐서. 되게 이 2시간을 언제 타냐고 말씀드리면 되게 당황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 9시, 10시가 되잖아요. 10시에 탑니다. 진짜요? 그만큼 즐거운 거예요, 이게.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지만 10시에 그걸 바람 쐬러 갔다 오는 거예요. 네. 위험하진 않아요? 뭐, 밤이라 더더구나. 여러분, 바이크의 사고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보다 훨씬 낮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되게 많이 들은 네. 얘기가.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이게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서 타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바이크 그 사고율의 또 대다수는 이제 배달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취미로 타는 분들이 그렇게 사고 나서 큰 일이 벌어지는 일은 좀 드물긴 해요. 네. 특히나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이걸 오래 즐겁게 타기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타야죠. 막 달리지 않습니다. 네. 상반기, 하반기에도 바이크 많이 탈 수 있어요. 근데 요즘같이 더울 땐 시원할 것 같아요. 일단 달리면. 움직이면 무조건 시원하죠. 멈춰 서 엄청 있을 시원할 것 때는 같아. 덥지만 네. 일단 출발만 하면 바람을 맞을 수 있으니까 뭐 하긴 두 분 다 안 타시니까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게 되는데 그냥 토크를 이쯤에서 정리하고 오늘 주제인 후다닥 1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책 후다닥 1세 빨리 팔리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만든 코너죠. 후다닥 1세입니다. 후다닥 1세는 우선 제가 3권의 책을 후보로 올리면 두 분께서 골라주셔서 그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올린 3권의 책은 이런 책입니다. 우선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이 책 제목 듣고 다들 의아해 하실 거예요. 가능성? 이렇게. 이번 국회도 뭐 이제 그 원 구성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책의 저자는 한 15년 가까이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 활동을 해오신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국회라는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굴러가면서 법안을 발의하고 만들어서 이제 시민들의 삶에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펼쳐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꼭 국회에서 일을 하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 책 부제가 국회 사용 설명서거든요. 네. 이거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책 보시면서
국회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일을 하기도 하죠. 우리한테 워낙 이제 그런 정쟁의 장면들만 보여줘서 그런데 네. 뭐 끊임없이 법안을 발의하고 뭐 또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좀 알면 뭐 한 명의 시민으로서 혹은 내가 여러 가지 단체나 상황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좀 강구할 수 있는지 법이라는 테두리 네. 안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란 바람, 기대가 있어서 이 책을 골라봤고 두 번째 책도 국내 저자책입니다. 최우리 작가의 책인데 제목은 달콤한 나의 도시 양봉. 이 도시 양봉이라고 하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익숙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는 양봉이라고 막 벌이 막 날아다니는 거 떠올리기 때문에 이걸 도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 국회 도서관이었나 국회에서 이거 양봉 하는 게 옥상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런 도시 양봉을 여러 가지로 랜드마크라든지 빌딩 같은 데서 하면서 이것의 필요성, 유용함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벌이라는 게 그 수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벌이 있어야 이 생태가 돌아가고 또 풀과 꽃들이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가 시골보다 벌이 자라기가 좋대요. 진짜요? 첫 번째는 건조해서 이게 습기 약하거든요. 네. 두 번째는 농약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매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벌한테 이제 치명적인 건 농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어쨌거나 농약을 쓰기 때문에 여기저기 묻어나는데 도시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좀 재미있는데 그리고 막 이 책에 보면 그런 건물주를 뭐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은 나와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 양봉이 실제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고 확산되는 과정에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담은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골라온 책은 비밀 독서 동아리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 처음에 표지나 뭐 제목이나 이런 거를 얼핏 보고는 그러니까 번역서 맞는데 네. 완전 외국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 자체도. 근데 이게 한국의 1980년대 초중반 네. 대학에서 있었던 일종의 서클 얘기인 거죠. 비밀 네. 독서 동아리가. 네. 그 이제 장면들을 담고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뭐 금서라든지 네. 뭐 영화 이제 변호인에서도 그 배우 임시완 씨가 맡았던 그쵸. 역할과 배경이 그런 야학에서 강의도 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책도 이제 읽고. 세미나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뭐 잡혀간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만화입니다. 네. 이게 세 권의 책을 골라왔는데 두 분은 어떤 책을 골라주셨나요? 선택. 저는 1번이 비밀 독서 동아리였고요. 2번이 이제 국회 가능성의 공간이었고 3번이 도시양봉이었어요. 원픽은 비밀 독서 동아리였군요. 네네네. 일단 저는 도시양봉이라는 것이 일단 상상이 잘 안 돼서 너무 낯선 영역이라 솔직히 말하면 정말 가늠이 안 됐어요. 이게 그 목차를 보고도 가늠이 잘 안 돼서 그림이 일단 안 그려지죠. 네. 머릿속에서 진짜 너무 가늠이 안 돼서 책을 선택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도 되게 뭐랄까 땡기긴 하는데 그 비밀 독서 동아리라고 하는 게 가지는 그 말 자체 어감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비밀, 독서, 동아리 이 세 개의 조합이 주는 뭐랄까 그냥 기대감 여기에 그냥 원픽을 했던 것 같아요. 김립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순서대로 치면 비밀 독서 동아리가 제일 괜찮았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달콤한 나의 도시 양봉 그리고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이런 식으로. 국회에 가장 관심이 없으셨군요.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은 사실 저분을 제가 아는 분인데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 보좌관 활동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고 기자들은 그 정치부 기자 한 사람은 대부분 알고 있는. 네. 그래서 저분이 저를 모를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저분을 많이 들었고 얘기를.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뭐랄까 이게 국회 저 책을 굉장히 좀 많이 봤으면 하는 책이긴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너무 정치 혐오 특히 이제 국회의원 혐오가 심해서 근데 이렇게 보통 보면 왜 싫어 물어보면 맨날 싸우잖아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 요체가 갈등이거든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싸운다는 건 물론 빠루 이런 걸 들면 안 되지만 예, 가서 뭐 말로 싸우는 거는 원래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라고 돈 많이 주고 지금 다 고용해 놓은 거거든요. 세금으로.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건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 이제 기자를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어떤 정보 공개 관련 작업을 하게 되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꿈꾸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국회 토론 국회 의사록을 이제 찾아보는 기회가 생깁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 의사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법을 만드는데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 법의 이 조항을 뺐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반대 입장의 사람이 나는 그건 넣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굉장히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인데 가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 좀 힘들고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좀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제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법의 어떤 부분이 어떤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졌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하지만 저는 너무 잘하는 그래요. 내용이에요. 저도 지금 그렇지. 김느낌이 개인으로 보면 익히 아는 그치. 얘기를 하겠다.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 사실 도시항공 신기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 이 책 그 예전에 꿀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1년쯤에 나온 책인데 그 책도 그렇고 최근에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부터 양봉 얘기가 심심치 않게 계속 만들어졌어요. 책으로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뭐 이유는 뭐 한 가지예요. 양봉을 하게 되면 그 뭔가 도시에서 꿀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다는 생각도 좀 신박하지만 도시에 이제 그런 어떤 수분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벌을 키우면 자동적으로 이게 해결된다. 네. 그래서 환경이나 이런 개선하는데 되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꿀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이미지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양봉이란 말을 들을 때 수분이란 말보다는 정말 꿀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수분 활동이라고 하면 이 양봉이 도시 양봉이라고 하는 그림이 다르게 그려질 텐데 아니 우리 꿀판에서 꿀 떨어지는 이게 그쵸? 딱 떠오른다는 거죠. 네, 그게 먼저 떠올라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연예인의 무슨 취미 양봉 약간 이런 식으로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이게 무슨 도시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새로운 도시의 어떤 모델링의 관점으로 별로 딱 안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짧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책을 제외한 다른 도시 양봉을 다룬 책은 다 그쪽의 제목부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꿀. 근데 사실 이 책은 네. 저는 달콤한 나의 도시 양봉이라 해서 달콤한 나의 도시를 패러디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네. 표지 보니까 약간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그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제가 설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디였죠? 그 세계적인 굉장히 국제 식량 농업 기구 기준으로 해서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네. 100대 농작물 중에 70개 이상이 꿀벌의 수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꿀벌이 없어지면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식량을 도시에서 기르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로 꿀벌의 어떤 수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중요하다는 거고 도시 양봉을 하게 되면 일단 이거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단체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근데 이 시민단체 사람들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건물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겠다. 제일 싫어하는 게 위험하다. 벌한테 쏘이면 어떡하냐. 그럼 이제 꿀벌은 침이 이 내장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침을 한번 쏘면 죽게 돼 있어요. 그쵸? 무조건. 네. 그래서 잘 안 쏴요. 오히려 그 굉장히 위험한 뭔가 인간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쏘는데 이제 그런 걸 설득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일본도 있고 유럽도 뉴욕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네네. 도시에서 양봉을 네. 하는 스토리들이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소개가 됐는데
사실 이제 아직도 좀 생소한 주제인 네. 건 맞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제도 잘 알고 있어서 두 가지 제껴놓고 보니까 비밀 독서 동아리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결정해주신 책은 비밀 독서 동아리인데 네. 저는 뭐 오늘 이제 그래서 이 책으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참여연대 함께 해주시는 식구분들, 네. 우리 회원분들이라면 이거 보시면 참여연대도 이렇게 일을 하겠구나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이제 많은 보통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법안의 상당 부분을 뭐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이익단체 네. 들이 실제로 만들잖아요. 그걸 이제 뭐 실제로 국회에 가서 표결하고 법안을 올리는 건 국회의원이 하지만 그것의 필요성,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네.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 연결된 이제 여러 단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뭐 설득과 협력과 뭐 우리가 로비라고 부르는 활동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관심과 요청들이 법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이제 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국회라는 데가. 네. 그래서 이 책 흥미로워 하실 것 같고요. 참여연대 회원분들이라면 그리고 참여연대와도 좀 더 가까워지고 예, 깊이 나눌 수 있는 영역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서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좀 좋은 책인 게 보면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참여연대의 그 회원분들은 상당히 그 뉴스를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아는 한국 사회보다 사람들이 한국 사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구나. 훨씬 안 좋은 곳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망했어. 이것도 안 될 거야. 약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지레짐작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국회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런 거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우리 그 스튜디오에 같이 계신 제작진 분들께서 국회가 잘 돌아간다는 말에 약간 고개를 저으셨는데 제가 한번 그래도 우리가 김리끼님 말씀처럼 이 책을 통해서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요. 저희 그러면 비밀 독서 동아리라는 책으로 이제 후다닥 일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이 책 1쇄 빨리 팔리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후다닥 1쇄입니다. 오늘의 메인 도서는 비밀 독서 동아리라는 책인데요. 김현숙, 라이언 에스트라다 이 두 분이 함께 지었고요. 네. 부제가 책이 금지된 시대 만화로 보는 1980년대입니다. 이 책 이제 펼치면 딱 배경이 1983년입니다. 네. 그렇죠. 그 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네. 신입생. 네. 이 신입생이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첫날부터 시위를 마주하게 되면서 대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공간인가 깜짝 놀라서 강의실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저런 서클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이제 본인은 몰랐죠. 독서 동아리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영문학책을 가져갔는데 소설책을 가져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을 뭐 이런 책들을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이제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그 멤버들이 잡혀가서 고생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담고 있는데 아마 뭐 저랑 김느끼님이나 황주빈이나 다 뭐 저 동시대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이런저런 우리가 뭐 영화나 혹은 뭐 이야기나 뭐 아니면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렴풋이 짐작했던 얘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황주빈님께서는
제가 제일 가까운 세대죠. 가깝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빨리빨리 바뀌는구나를 사실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분은 83년도에 대학 입학하셨고 저는 89년도에 입학했거든요. 6년 차인데도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베트남 얘기 막 사이공의 흰옷 이런 느낌의 얘기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막 일제시대 순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경찰들이 그러니까 제가 8, 9년도에 학교를 다닐 때도 안기부가 있었고 보안사가 있었고 잡혀갔다 온 친구들이 있었고 그랬는데도 저는 이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길에서 정경에게 맞을지언정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는 저는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87년도가 진짜로 우리 사회 많은 것을 바꿨구나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6년 차인데도 이런 차이가 있다니.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뭐라 그럴까 되게 생각에 많이 잠기게 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저는 김니끼님 네. 어쨌든 6년보다 훨씬 먼 21세기의 대학을 다닌 사람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게 약간 저희한테는 지겨운 얘기죠. 그래요? 네.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그렇죠. 누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준 사람 많지 않은데 네. 그 2000년대 중후반부터 각종 뭐 드라마, 영화 네, 너무 많이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실 이제 사회 문화 패권을 요때 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잡았을 때. 이게 이제 자기 가장 그 빛나고 젊을 때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영향과 어떤 그 의미가 굉장히 컸던 시기잖아요. 네.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조명이 됐고 대학 다닐 때는 뭐 운동권 친구들이 옆에 있다.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약간 왜 우리가 국사책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듯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느낌님이 얘기하는데 이걸 옛날 얘기로 딱 옛날 얘기로 옛날 얘기를 얘기죠, 소비하고 옛날 있구나 하고 저는 이거를 저와 동시대 얘기로 소비한 거예요. 음. 내 때와 뭐가 달랐지? 그래서 이게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시대적인 관점을 가졌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바뀌었네. 와 이게 완전히 옛날 얘기구나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느낀 거는 아 드디어 운동권 한류가 시작됐구나. 아 한류가 시작됐구나. 이게 세상의 이 어떤 시대를 바꾸는 아주 작은 네. 그런 어떤 그 단초들이 있거든요. 저는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얘기를 왜 외국인이 같이 쓴 거야? 남편 아닌가요? 이분이? 그러니까 네. 그게 남편인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 진출했어요. 네. 많은데 네. 그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다룬 만화가 최초로 네. 미국의 아이언 서커스 코믹스 출판사와 먼저 출판이 결정이 됐고 이건 먼저 나온 걸 번역 출간한 거죠. 네. 물론 거의 이제 저기 동시 출간이 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럼 이제 특히 이제 또 BTS 같은 방탄소년단 같은 친구들이 이런 메타포를 즐겨 쓰거든요. 과거에 이제 한국 사회에 녹아 있었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그 불붙기가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가령 뭐 광주 민주화 항쟁을 소재로 쓴 노래가 하나 딱 나왔다. 이해 못할 거잖아요. 이런 만화가 있어. 그러면 다 사서 보는 거지. 아미들이. 그래서 이제 약간 운동권의 한류가 드디어 시작됐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를 들면 촛불 네. 혁명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성공한 그렇죠. 이야기이기도 네. 해서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것의 역사적인 연원, 문화적인 배경, 뭐 이런 거를 얘기하거나 이제 뭐 읽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책 이제 뒤에 추천사를 보면 다 미국의 언론이나 이제 단체에서 네. 받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학교 도서관 저널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올라가면 이게 여러 각급 도서관에서 구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대학 1학년 때인 1983년
동료 학생들이 한국의 군사 독재에 항의하던 때를 배경으로 한다. 금지된 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수감과 고문을 겪어야만 했던 비밀스러운 독서 모임에 주인공이 가입하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벅차오른다. 일단 이거에 대한 감각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다르죠. 드는데 완전 다르죠. 심각한 주제임에도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 생생한 캐릭터, 그리고 유머의 번뜩임이 이 책을 빛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뭐 한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겪어서 혹은 우리가 이제 전달받거나 혹은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떤 그 해외의 여러 가지 혁명이나 혹은 투쟁이나 저항의 사례들을 우리가 뭐 그런 걸 갖지 못했을 때 배우고 공부했듯이 뭐 외국에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김학규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전 지금 저 추천사를 읽을 때도 약간 이질적인 유머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책에 이 책에 유머가 없어. 근데 웃기대. 예, 추천사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다른 문화적인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 나 왜냐하면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유머 있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뭐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가 나오거나 네, 그쵸, 뭐 그쵸. 이런 보트에서 뭐 이렇게 자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코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한테는 리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이거 제가 저의 가장 큰 감상은 일단 운동권 한류가 드디어 시작됐다.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들을 많이 이제 뭐 정식 개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적판 같은 경우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데 다들 그렇게 그 강력한 임팩트를 받았던 영화로 꼽는 게 택시 운전사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약간 한국인의 저력으로 해석해요.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다. 중국 배워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댓글 같은 걸 달아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픈 역사인데 그게 어떤 굉장히 서사적으로 알차게 짜져 있는 사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스토리만 보면 약간 흥미진진한 서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83년부터 87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약간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체가 약간 저희 이제 딸내미가 요즘에 만화를 많이 넷플릭스에서 보기 시작해서 네. 넷플릭스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화가 끊기질 않아요. 계속 공급이 돼. 정말 많아요. 만화가 애들 보는 만화가. 근데 그 중에 이제 넷플릭스니까 미국에서 건너온 만화가 있어요. 그림체가 한국 만화랑 약간 달라요. 근데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에서 저런 소재를 물론 만화로 다뤘던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거랑 그림체가 좀 다른 약간 뭐랄까 슬픔이 없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표현하시면 저는 약간 그늘 같은 거라고 그늘이 생각하는데 없는 이렇게 막 침잠된 어둠이 없어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화에서 막 뭐 고문 이런 거 다 빼고 이게 말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요. 비밀 독서 동아리. 네. 책을 읽으면 혼나. 보통 책을 읽으면 칭찬을 받는데 책을 읽으면 혼나는 나라가 있고 뭐 어떤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 뭐 이런 것들을 유아용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뭐 시대적인 그런 걸 다 빼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우리의 80년대 소비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게 이게 소비라고 표현하셨잖아요. 80년대를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마지막 학번이긴 했지만 제가 83년도를 돌아보면 초등 고학년에서 이제 중학생으로 넘어갈 네네. 때인데 그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이 사실 교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볼 때도 우리 교회는 황 형사님이라는 담당 형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뒤쪽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저희 아빠도 운동권이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항상 형사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을 내가 살아냈던 나는 그 83년도부터 계속 짚어가면서 이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학 때 8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대학 때 내가 과연 이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었더라면 내가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아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과 같이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고민과 어떤 선택을 했을까로 사실은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저는. 소비가 안 되고 자꾸 뭐랄까 계속 이렇게 나와의 그 시절과 대화를 하면서 네네네. 계속 네. 책을 읽게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 되게 다르구나. 약간 네. 그 역할이 좀 구분되지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보면 주인공 이름이 현숙이거든요. 네. 아 현숙 얼마나 83년스럽습니까? 실제 작가의 이름에서 따와서 주인공을 그쵸? 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분은 그분도 아마 소비를 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책을 썼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어떤 자기의 기억과 체험을 재생산하는 약간 역할을 했었던 거고, 그 이거를 소비를 하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류의 얘기를 또 재생산. 지금 황주부님 같은 경우는 89학번이라고 하셨으니까 약간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또 예, 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이제 01학번이니까 네. 그때 얘기 뭐 별로 재밌는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역할인가 동시에 다른 세대의 얘기를 소비할 수 있는 역할이 됐죠. 이 뭐 시대상이나 네. 이런 맥락을 조금 덜어내고 이런 네네. 얘기도 해보면 좋겠어요. 이 독서 동아리. 네네. 김느끼님도 그래도 세미나 이런 게 거의 끝물이 남아 그렇죠, 있을 끝물. 대학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딱 그런 선배 기억나거든요. 정말 일종의 뭐라 그럴까 서재학자 같은 선배. 그러니까 어디 뭐 이런 거죠. 딱 수업 갔다가 동방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배가 딱 책을 보더니 뭐 사회학교론 듣고 온 거야. 그래서 네 그러면 요즘에 뭐 기든스 8판 보나? 이런 선배 있잖아요. 아 우리 때 6판 때 그 뭐가 추가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장에 뭐가 추가. 나는 그때는 참 처음에 이런 선배들 정말 대단한 선배들이 이렇게 막 이거 어떻게 다 알지? 나중에 제가 그 정도 학번이 됐을 때는 참 읽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던 그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세미나 하면서 막 초반에 읽었던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과거의 목록만 읽은 게 아니라 되게 섞어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청준의 소설을 읽는 동시에 갑자기 제목 기억이 안 나냐? 이정준의 축제? 아니요 그 섬 한센 그 섬에 아니 잠깐 기다려. 와 네. 이렇게 정말 모두가 제목이 이제 기억을 못합니다. 네 오래되긴 했죠. 아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 맞아요. 나예라고 그랬어. 당신인데 어떡하면 좋아. 네 저희가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몇 분 동안 이 제목을 검색했어요. 찾았어요. 찾아서 네 당신들의 천국 그러니까 이런 목록과 동시에 네. 그 이제 김느끼님은 전 동의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시절에 뭐 새로운 좋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그때 많이 다뤘던 게 이제 반세계화. 진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네. 막 뭐 세계화 나쁜 거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패스트푸드 제국이라는 책처럼 어떤 그 구체적인 요소랑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런 걸 풀어내는 지금 패스트푸드 제국이 절판이랍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교차해서 읽었던 세대라서 목록이 지금 돌아보면 네. 참 풍성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저희는 계열에 따라서 정말 딱 확연한 계열이라고 하면 뭐 전공 계열이요? 아니죠. 인성권의 계보에 따라 계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책을 학습했던. 그래서 그러니까 읽고 있는 책만 봐도 네가 뭐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시대.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네. 이런 비밀 독서 동아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 오픈된 동아리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어쨌든 뭐 소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조지카버 이야기 같은 그런 책들을 읽었지만 언더에서는 뭐 강철구나 아리랑 뭐 이랬던 네네. 너무 심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책들을 읽었던 세대죠. 아니 근데 심각하지 않지만 그 책들이야말로 엄청 그 불을 당기는 책들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오히려 대학에 와서 읽으면서는 그때는 무슨 사회구성체 막 이런 거, 반제국주의 막 이러면서, 뭐 사사방 막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뭐라 그럴까, 내가 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저한테는 그 경험이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게 그래서 종교랑 되게 비슷해요. 네. 뭔가 내가 그런 종교 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뭐 성령 체험이라든지 막 이런 게 안 될 때 스트레스. 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각자가 골라왔던 책들을 저는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개인이 뭔가 성장하고 선택하는데 다 나름의 계기가 있잖아요. 네. 가장 뭐라 그럴까, 운동권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았던 친구가 우연히 이 책 김일성 책을 읽으니까 여기서 우리 사회가 보여. 라고 했는데 그 책이 들통나서 진짜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하고 그 안에서 진짜 운동권이 돼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투사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나 자기의 각자의 개인의 경험 속에서 그 책들이 다가오고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열리는 부분이 저는 좀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뭔가 내가 나중에 동창회를 하잖아요. 탄핵 때.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라떼를 돌아볼 때 자기의 어떤 하나의 되게 강력한 각각 하나씩의 책이 있었을 것 같고 각각의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통로와 경로와 진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시대가 아닌가. 여기 나중에 그 광장에서 만나서 대화 나눌 때 너무 옛날 대화 있잖아요. 너 요즘 어떻게 지냈으니까 요즘 공장 운영해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와 그럼 이제 부르주아네. 근데 이런 대화는 정말 저희 때도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뭐 맥도날드 가서 뭐 사 먹으면 부르주아라고 놀리고 커피 마신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랬던. 약간 두 분하고 네.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 고등학교 때 뭐 비밀 독서 동아리라고 하면 약간 야한 책 읽는 남자들끼리 몰래 그래서 이제 그 공립도서관에 저희 나온 학교가 그 청와대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공립도서관이 많아요. 정독도서관도 있고 종로도서관도 있고 네. 조금 더 가면 남산도서관도 있고 남산도서관 장서가 많아. 저 오래된 책이 많죠. 네, 오래된 책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래 서가에 있는 책을 빼서 어디다 숨겨놓는 거지. 전에 그 뜨거운 이야기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뭐 이런 동아리가 있었지 무슨. 근데 그걸 동아리 활동으로 야한 책을 같이 읽고 싶나? 그러니까 말이 동아리라는 거죠. 그런 일군의 활동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 같은 게 있었다. 뭐 모임을 하진 않지만 이제 뭐 책은 그 경로를 따라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사상적으로 첨예하거나 뭐 이런 책을 읽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아니, 고등학교 때는 거의 없었죠. 네, 대학교 때도 뭐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가 네. 제가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그 전까지는 그 어떤 대학에서 운동권들이 작업을 하는 방식이 약간 그 윽박지르기였어요. 윽박지르기와 밥 사주기. 밥을 사주고 부채의식을 늘린 다음에 자 공부하러 갈까?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너가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그렇게 의식 없이 생각 없이 맞아요. 인생을 낭비할 테냐 이렇게 막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희 때부터 그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유해전 그러니까 그때 사실 운동권들이 책들이 실제 출간되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 약해진 내용으로 대중적인 내용으로 책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읽어보고 뭔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충분했었던 세대 시작이 아마 저희 세대가 아니었나. 그때 대학이 이제 항상 대부분의 이제 그때 대학의 학생회들이 이제 운동권이 더 이상 학생회장에 당선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출마를 못하고 이제 그때 요즘에 그런 구분도 안 하겠지만 이제 비권이라고 불리는 네, 그렇죠. 학생회들이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그 사회 비평 혹은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책을 읽는다고 해도 이제 과거에는 어떤 그 딱 모두가 읽는 어떤 방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가
뭐 예를 들면 잡지로 따지면 당대비평. 그러니까 막 논객이라고 부르는 한홍구, 뭐 박노자, 뭐 정의, 그러니까 김두식 이런 것처럼 이런 저자들 생각해 보시면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러네요. 뭐,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게 되게 이렇게 넓어지고 뻗어나가는 이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막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또 그쪽으로 있고 또 이런 그 박노자 선생님 그때 굉장히 선풍적이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시선을 깨는 소수자의 문제에 관심이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던 기억이 나고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 기억이 나네요. 저는 뭐 언더 동아리는 아니었는데 그 동아리 자체가 이제 뭐 시사 토론을 하는 동아리였어요. 근데 네. 그 담당 교사가 이제 정교조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그 안에서 또 언더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몇 명을 찐. 모아서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처음 했는데 이제 학교 교칙 있잖아요. 네. 그걸 사실 읽어본 적도 없어요. 고2가 될 때까지. 네. 근데 선생님이 그걸 이제 나눠주면서 여기서 좀 이상한 거 각자 찾아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이제 시선을 갖고 읽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뭐 대표적인 게 학생회장 선거 입후보 하려면 성적이 상위 몇 프로 이상 돼야 된다.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보라고 할 때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시선을 보니까 뭐 온통 다 잘못된 네. 것뿐인 거예요. 그때 뭔가 되게 어떤 각성 이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납니다. 김도환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을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보다가 대학교 때 그 집회에서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언젠가 한번 만날 줄 알았다. 아,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뭐 여기서 근데 그 실제로 독서 동아리니까 막 여러 책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이 모터사클 다이어리도 네, 처음 있고. 동아리에 찾아갔을 때 이 주인공 현숙은 이 책을 가져와요. 너세니얼 호손의 좋은 글씨를 가져왔어. 그랬더니 옆에 난 훈이야.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다이어리. 읽고 있어. 윤이 알지? 노암 촘스키의 반혁명 폭력을 읽는 중이야. 나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라는 책을 가져왔어. 이건 베티 프리던의 여성의 신비라는 책이야. 오, 안녕? 김지아 시인의 민중의 소리 정말 좋아.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그때 좀 읽으셨던 책들 중에 네. 여전히 좀 인상 깊은 그런 책이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들이 훨씬 기억에 남았고 대학 때는 오히려 한국사 그럼 한국전쟁의 기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는 뭐를 읽고 사회구성체는 뭐를 읽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책들의 목록 자체는 오히려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까 꼬신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대학 사회에서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저는 운동권이 주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네, 그때 일종의. 주류였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각자의 삶의 질문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대학이란 공간이 딱 사회와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의 어떤 그 시점을 보면 내가 그냥 한 개인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일원으로 살다가 사회와 만나는 첫 시점에 나의 출생 배경이나 나의 고민과 이 사회가 만났을 때 그 지점에서 누구는 여성, 누구는 뭐 이렇게 각자의 책의 목록들과 각자의 고민들이 좀 드러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다시 좀 이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예,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저는 생각해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그때 대학교 초년 즈음에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저는 박노자의 당신들의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뭐 사회 비평 비판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얘기는 뭐 적지 않게 들어왔고 저도 막 뭐 중고등학교 때도 시사주간지 읽고 이래서 관심이 네.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정말 들어본 적도 없고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 지금 얘기하면 뭐 이주노동자의 네. 문제라든지 좀 국적의 문제라든지 네. 난민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논란이고 논쟁이고 맞아요. 여전히 그 개념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특히나 이제 또 워낙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러시아 사람인데 한국학을 공부했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어로 또 글을 쓰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모로. 네. 저는 그때 읽었었을 때 기억에 남는 책은 없어요.
근데 그때 읽었었다가 나중에 읽었을 때 이 책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네. 책이 오히려 많았어요. 아. 이게 저는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 지성의 능력을 별로 믿지 않아요. 내가 그 경험을 해보니 그때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거는 거의 뭐 한 15% 정도?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아까 책에 나오는 책을 대충 읽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다고지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근데 이제 그 책 이게 83년이니까 거의 20년 이상의 생명력을 가진 굉장히 생명력이 긴 책인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고전들이 오히려 약간 그런 좀 읽는 맛이 있었고, 그리고 당신들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지만 굉장히 그 사람을 오리엔탈리즘식으로 소비를 맞아요. 했었던 것 그런 같아요. 예, 있었어요. 이 사람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 한글을 잘해? 약간 이런 네 신기함. 그리고 신기하고 이 사람 글 이렇게 잘 써? 약간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기죽잖아요. 저 사람 뭔가 잘 아나 본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독특한 케이스고, 저는 오히려 한 권을 뽑으라면 저는 장자. 오, 특이하다 진짜.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책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널리지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있고, 하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감화시키는 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많은 책들이 이제 지식 위주의 책들이죠. 뭐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뭐고 이런 거 알려주는 책들이고, 장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어린이 장자를 처음에 읽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빈배라는 챕터를 읽고 그게 영향이 되게 많이 됐고,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면 가장 좀 사상가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그래서 이렇다 보니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했나 봐요. 운동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별 관심이 안 갔어요. 그거보다는 더 심원한 뭔가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어떤 세상을 바꾸고 뭐 이런 차원보다 한 단계 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장자. 장자를 그래서 재밌게 봤죠. 야, 오늘 이야기가 장자로 끝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때 장자 읽으면 선배들한테 이렇게 일단 혼나죠. 사진 먹지 장자를 않았습니까? 읽은 사람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학교를 되게 오래 다녔거든요. 8년 만에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8년을 여러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정말 그 중간에 제적당한 친구들보다 한 학기 늦게 졸업했다는 전설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초반에 이제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해서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정말 우리가 그 독서가 나는 되게 다른 책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다 똑같은 책을 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오히려 이제 그 책들을 나중에 정말 나이 들어서 다시 읽으니까 그 책들이 이제는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때 네, 20대 이제는 초반에 그냥 이제는 글자를 읽는 거일 뿐이에요. 그냥 그 글자를 읽고 이제 정리를 하는, 이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20대 초반이 아닌가.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마셜 맥루한의 책인데 예전에는 뭐 마셜 맥루쿠안 이렇게 얘기도 했죠. 50년대 나온 책이에요. 1950년대 60년대 나온 책인데 제가 뭔가 지금 인사이트를 발휘한다면 그거의 50% 이상은 그 마셜 맥루한테 배운 거죠.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
인정하는 시민 낮의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모아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모아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야, 오늘 이 비밀독서 동아리 아마 얘기 들으시면서 책뿐 아니라 또 시대뿐 아니라 이제 본인의 당대 혹은 본인의 그때 읽었던 책들 떠올려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후다닥 1세로는 김현숙, 라이언 에스트라다 두 분이 함께 쓴 책 비밀 독서 동아리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오늘 64회 책사의 달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간 저희 방송에 의견이나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께 잘 모아서 하반기 시작하는 선물로 책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책사이다였고요. 저는 박알라딘이었고 오늘도 김니김님과 황주부님 애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